자, 이 시간에는 농업 그리고 공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대략 보면은 주요 농작물로서 쌀, 맹류, 과일 이런 거 볼 거고, 그리고 공업의 입지 요인, 원료 산지에 들어서는 공업은 어떤 공업입니까? 시장에 들어서는 공업은 어떤 공업입니까?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 살펴볼 거고, 주요 공업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제철 공업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자동차 공업 어디에 있는가, 석유화학 공업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볼 거다. 자, 그럼 먼저 주요 농작물부터, 쌀부터 보자. 자, 쌀은 고온 다습한 그리고 충적평야에서 재배되고 있다. 자, 쌀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라고.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계절풍. 여름에 바다에서 수증기가 대량 공급되기 때문에 여름철 비가 많이 와. 여름철이 무덥고 비가 많이 와. 벼농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행해왔다고. 그리고 충적평야. 충적평야는 하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SB에서 선상기 범람은 삼각주.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자, 하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하천 주변에 있다고. 벼는 논에 물이 고여있는 논에서 벼를 재배를 하고 있지. 그지? 다른 농작물에 비해 가지고 벼는 농업 용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작물이라고. 그래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천 주변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밥 말고는 먹을 게 별로 없지. 그래서 밥그릇에 수북히 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밥을 먹었지, 그지? 근데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 없지. 먹을 거리가 많잖아, 밥 외에도. 피자, 빵, 과자, 과일,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급률이 아주 높아, 이거. 쌀은 자급률이 100%. 경우에 따라서는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 얘기는 쌀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 작물이야. 자, 다른 작물들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작물들이 많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쌀은 주식 작물이기 때문에 자급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작물이 쌀이다. 자, 어떤 지역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느냐?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자, 이 지역들이 우리나라 쌀 생산량 1위부터 3위, 쌀 생산량 3위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이 이 지역들이야. 쌀은 평야에서 재배가 주로 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해 본다면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있어. 산지가 많지. 서쪽 지역이 평야가 발달이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부 다 서쪽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는 이 일대 쪽에서 쌀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야. 자, 이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많지만은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보면, 자, 벼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벼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지. 벼 재배 면적이 넓게 나오거든. 산지가 많은 행정구역, 평야가 별로 없는 산지가 많은 지역.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잖아, 그지? 그 강원도도 보면 산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도 다른 작물 재배 면적보다 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이 그게 쌀이라고. 자,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쌀 생산량이 많아. 물론 서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특히 많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자, 여기 제주도 보자. 제주도 쌀 얼마 나와? 거의 안 나오지. 0.1밖에 안 나와. 제주는 왜 이래? 제주는 예외적인 지역이야. 쌀은 논에서, 물이 고여있는 논에서 재배가 되는데, 제주는 기반암의 특성상, 기반암이 현무암, 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잘 고여있지 않지. 땅 속으로 쉽게 빠져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제주는 이런 기반암의 특성 때문에 쌀 재배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쌀 재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쌀 재배 면적이 상당히 넓게 나온다. 특히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쪽이 특히 생산량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맹류를 볼게. 자, 맹류는 보리 종류를 맹류라고 해. 보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쌀의 거루가리 작물로 보리는 주로 재배되고 있다. 거루가리라고 하는 거는, 쌀의 거루가리라고 하는 거는 1년에 2번 농사 짓는 1년 이작. 이걸 거루가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농촌 지역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느냐 하면은, 쌀을 먼저 수확을 해. 쌀 수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추석 전후로 해서 쌀 수확이 이루어지지, 그지? 9월이나 10월 달쯤에. 쌀을 수확하고 나면은 쌀이 있던 그 논에는 작물이 없지. 텅 비지. 거기에 보리를 심는 거야. 그럼 이 보리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4월달, 5월달쯤 되면서 보리 수확을 하는 거야. 보리 수확하면은 또 보리 심겨져 있던 곳에 또 아무 작물도 없지. 그게 다시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보리하고 쌀하고는 같이 재배를 한다고. 이게 이제 1년에 2번 농사 짓는 거지. 쌀하고 보리하고. 이걸 거루가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거루가리는 어떤 곳에서 거루가리를 할까를 보면은 따뜻한 곳 아니면 추운 곳. 따뜻한 지방에서 거루가리가 되겠지. 보리를 10월 달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놔야 돼, 겨울을. 겨울이 추우면은 얼어 죽잖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야지 거루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따뜻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맹류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맹류는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자, 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느냐? 과거에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리를 섞은 잡곡을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보리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쌀하고는 달리 보리는 수입이 계속 되고 있었다고.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값싼 그 보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보리하고 가격 경쟁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보리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이게. 그래서 보리는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재배 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이런 곳인데 주로 남쪽 지역이야. 따뜻한 지역이야. 자, 보리는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두 번째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은 0점 얼마밖에 안 나와, 이게. 거의 안 나와. 그나마 좀 나오는 곳이 여기 전라남도 16.5,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10, 그 다음에 경상남도 5.8, 제주도 2.2. 자, 뭐 1, 2, 3, 뭐 1등, 2등만 두 자리를 넘어가지, 그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맹류, 보리는 재배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나마 남쪽 지역에 그나마 조금 있는데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 지방 쪽이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이지, 그지? 그래서 맹류는 생산량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나마 호남 지방 쪽이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 맹류의 거의 한 70% 내지 80% 정도가 호남 지방 쪽에 이제 호남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남 지방 쪽이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과일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일 재배 면적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면 돼. 자, 과일은 어디서 많이 생산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 어떤 과일? 사과 있지, 사과. 그리고 또 한 개 더 들라 그러면 귤이 있지, 밀감이 있지. 자, 사과 재배. 사과는 어디서 많이 생산하는가? 경북 지역이지, 그지? 자, 그리고 귤은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일 생산량이 많은 대표적인 데가 경북하고 제주하고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과일 네 번째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경북 57.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과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야. 자, 그 다음에 제주도 한 2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지? 예, 그래서 사과가 재배가 많은 경북, 귤 재배가 많은 제주 이런 쪽이 과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자, 그럼 이제 공업으로 넘어갈게. 자, 공업의 입지 요인.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료 지향성 공업. 자, 이거는 원료 산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시장 지향성 공업. 시장에 들어서는 경우. 적환지 지향성 공업은 해안가 항구를 중심으로 공업이 들어서는 경우. 노동 지향성 공업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경우. 직접 지향성 공업은 공장이 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비슷한 공장들이 모여서 들어서는, 직접해서 들어서는 그런 공업이 직접 지향성 공업. 입지 자유형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세울 때 운송비에 구애받지 않고 운송비하고는 관계없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업을 입지 자유형 공업이라고 한다. 자, 그럼 원료 지향성 공업, 원료 산지에 공장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료 산지에 공장이 들었느냐면 원료하고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원료의 무게가 원료가 더 무거운 경우에는 원료 산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공장으로 가져와야 되고 이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또 제품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원료를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 그리고 만든 제품을 시장으로 가져가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 즉 원료 운송비하고 제품 운송비, 이 두 개의 운송비를 공장 사장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는 거야. 원료는 100kg이야. 그런데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1kg이야. 그럼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원료를 이동시키는 게 부담스럽겠니? 제품을 이동시키는 게 부담스럽겠니? 무거운 원료를 이동시키는 게 부담이 되겠지. 그러면 원료를 가급적 이동을 시키지 말아야지 운송비가 적게 든다. 그럼 공장을 어디다 세울 거냐? 원료가 나는 곳에 여기다 공장을 세워버리면은 원료는 이동을 안 시키도 되지. 이게. 가벼운 제품은 이동시키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제품 이동시키는 건 뭐 운송비가 별로 안 들어. 근데 무거운 원료는 이동시키는데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원료 이동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산지에 들어서는 이런 형태의 공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공업이 어떤 공업이냐? 시멘트 공업. 시멘트 공업의 원료는 석회석이지, 그지? 석회석. 자, 석회석을 빻아가지고 만든 그게 시멘트가 되는데 원료를 가져올 때 처음 석회석은 순수한 석회석, 즉 탄산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들로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원료에는 석회석, 즉 탄산칼슘 플러스 불순물이에요. 근데 시멘트에는 불순물이 없는 거지, 제거된 거지. 순수 탄산칼슘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시멘트 공업은 만들어낸 제품이 더 가벼워진 그런 케이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자, 시장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비자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돼. 소비자하고 공장 사장하고 자주 만나야 돼. 그러면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소비자하고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그 주변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겠지. 소비자가 있는 곳이 어디인데? 그게 시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장에 들어서는 공업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인쇄 출판업, 책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의류, 패션 같은 이런 옷 만드는 이런 공업이지. 자, 패션, 옷은, 의류는 유행에 민감해. 소비자들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치워야 돼. 그걸 조금 늦게 캐치했다? 유행은 지나가 버려. 그럼 그 제품 만들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이 유행하는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 만드는 거, 인쇄 출판.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소비자가 의뢰를 하겠지, 그지? 의뢰를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의뢰해서 그대로 출판해서 끝내느냐? 그게 아니야. 의뢰를 한 것 갖다 초안을 먼저 타이핑해서 주어. 이대로 출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본다고, 저자는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사진을 좀 추가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출판업자에게 주는 거야. 그럼 사진 추가시키고 또 내용 좀 수정해서 또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역시 또 저자는 또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구성이 바로 되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또 보는 거야. 이러면서 출판업자하고 저자하고 계속 만난다고. 그러면, 소비자, 책을 만든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것이 제품을 만드는데 수월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이런 출판, 인쇄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들어서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환지 지향공업. 자, 적환지라고 하는 거는 항구를 적환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항구, 해안을 끼고 공장이 들어서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거야.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경우는 해안에 공장이 들어서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뭐 대표적인 게 제철공업인데 철광석을 우리나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면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어디다 지금 공장이 어디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포항 쪽에 여기 이제 공장이 들어와 있거든. 해안가 쪽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공장을 만약에 시장이 있는 곳에 뭐 대표적인 시장은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이 되겠지, 그지? 자, 서울 쪽에 여기에 공장을 세우지 않고 왜 해안가 쪽에 공장을 세우는가? 보자. 철광석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져왔어. 자, 가져와서 포항에서 내렸어. 근데 공장이 서울에 있다 쳐봐. 내린 철광석을 트럭에 싣고 다시 서울까지 가야 되지. 그지? 그런데 포항에 공장이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배 타고 포항에 왔어. 포항에서 내렸어. 내리면은 바로 가공을 시키면 되지.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 내려가지고 다시 트럭에다 또 실어야 되잖아. 그 무거운 철광석을. 그걸 공짜로 실어주니? 돈 내야지. 자,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오는 경우는 해안에 공장을 세워야지 내렸다 또 실는 선적을 하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안에 공장이 들어섭니다. 자, 대표적인 이 항구에 들어서는 이 적환지 지향공업은 정유공업, 제철공업 이런 것들이 있다. 정유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그지? 원유를 가져오는 거지. 원유, 석유를 가져오는 거야. 그 석유를 이제 정제해서 만드는 공업이지. 그게 정유공업. 그리고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이런 거를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만드는 이게 정유공업. 자, 제철공업. 제철공업의 원료는 철광석,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부분 수입한다라고 했지. 물론 우리나라에도 나긴 나지만 수입 의존도가 99% 이상이야. 그리고 철광석을 녹이는데 석탄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석탄이 역청탄. 우리나라에 안 나. 100% 수입이야. 그 제철공업의 주 원료인 철광석하고 역청탄 둘 다 수입하니까 그 안에 들어서는 적환지 지향 공업이 된다. 자, 그다음 노동 지향 공업. 제조 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업은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에 이런 데 공장을 세우는 게 유리하겠지. 자, 그래서 노동비의 비중이 큰 이런 공업은 노동력이, 그것도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이런 지역에 들어서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섬유공업, 그리고 전자조립공업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지향공업, 직접. 특정 지역에 공장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나 홀로 공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라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개의 형태가 있다. 조립형 공업하고 계열화되어 있는 공업. 계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공장들이 연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계열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조립형 공업,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이런 공업은 자동차 공업 또는 조선 공업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자동차 공업은 수만 개의 부품이 거의 뭐 5만 개, 6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공업이 그게 자동차 공업이에요. 자, 자동차 공업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철판 들어가야 되겠지, 철강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도 들어가야 돼. 기계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타이어 들어갈 거고, 시트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오디오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뭐 유리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게 5만 개, 6만 개가 들어가요. 그럼 이 자동차 공장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자동차 공장을 세웠어. 그럼 이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엔진도 가져와야 돼, 타이어도 가져와야 돼, 철강도 가져와야 돼, 뭐 에어컨도 가져와야 돼. 이거 5만 개, 6만 개를 다 가져와야 돼. 자, 이거 가져오는데 들어가는 운송비만 해도 얼마나 들겠니 이게. 그러니 자동차 공장은 철강 공장, 엔진 공장, 타이어 공장, 시트 공장
얘네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동차 공장을 딱 세워버리면은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게. 그럼 운송비를 확실히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그래서 조립형 공업은 연관된 공업들이, 이런 공업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열화되어 있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 대표적인 계열화되어 있는 공업은 석유화학공업인데, 자, 일단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줄게요. 정유공업은 뭐고 석유화학공업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유공업은 원유를 정제해서 기름을 만드는 거야. 사우디에 있는 그 원유를 가져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기름을 만드는 게 그게 정유공업이야. 석유화학공업은 정유공업에서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여러 개 찌꺼기들이 나와. 뭐 나프타라든지 여러 찌꺼기들이 나오거든. 이 찌꺼기를 원료로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야. 플라스틱, 석유 가지고 만든 거야. 그게 석유화학이야. 뭐 고무, 인공고무, 타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석유로 만든 거예요. 그거 비닐, 석유로 만든 거야. 옷, 나일론, 화학섬유 있거든. 석유로 만든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게 석유화학공업이야. 그럼 이 석유화학공업은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하면서 나온 그 찌꺼기들이 그게 원료가 된다고. 그럼 석유화학공업은 정유공장 옆에, 정유공장 있는 이 옆에 들었으면은 원료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지. 자, 석유화학공업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공장, 정유공장 옆에 들어오면 돼. 자, 그 다음에 뭐 인공고무, 그 다음에 화학섬유, 나일론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 뭐 비닐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얘네들은 정유공장 옆에 쭉 달라붙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유화학인데, 얘네들만 석유화학이 아니고 플라스틱 가지고 못 만드는데, 플라스틱 가지고 장난감 만들어. 그 다음 무슨 필기구 만들지, 학용품. 그 다음 무슨 저기 뭐 식기 종류, 식기류 이런 거 만들지. 뭐 고무 가지고 타이어 만들지, 지우개 만들지. 뭐 이거 가지고 얘네들도 전부 다 석유화학공업이야. 그러면 플라스틱, 고무 공장, 뭐 화학섬유 이런 것들은 정유공장 옆에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장난감 만드는 공장, 그다음 뭐 필기, 학용품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은 뭐 식기, 그릇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공장 옆에 들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관련되는 공장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지. 이게 계열화되어 있는 공업. 역시 특정 지점에 연관되어 있는 공장들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석유화학공업도 직접 지향공업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입지 자연공업. 자, 이거는 뭐 입지하는데 뭐 자유니까 마음대로 들어쓴다가 아니고, 입지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질 거야. 노동비도 따지고 운송비도 따지고 여러 개의 조건들을 쭉 따질 건데, 그때 뭐는 고려 대상이 아니냐? 이거는 운송비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어디에 공장 세울까 이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운송비가 어떻게 들지 이거는 일단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입지 자연공업이야. 왜 운송비를 고민하지 않을까? 운송비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요. 운송비가 100만 원의 운송비가 들었어. 운송비가 비싼 거니 저렴한 거니? 비싼 거라고? 운송비가 100만 원 들으면 비싼 거야? 야, 운송비가 있잖아, 그지? 1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저렴한 것일 수도 있어. 운송비가 1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100억이야. 운송비 1억 들었어. 그럼 100억짜리 팔면서 운송비 1억 든 것 같으면 그 껌값이잖아, 그거는. 그치? 1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운송비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제품 가격이 100만 원짜리야. 근데 운송비가 100만 원 들었어. 그럼 운송비 비싼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 가격에 비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그게 입지 자연공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려면 제품 가격이 비싸면 되겠지. 그지? 또는 운송비가 아주 저렴해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겠지. 제품 가격이 비싸. 운송비가 아주 저렴.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제품이 커야 되겠니? 작아야 되겠니? 작아야 되겠지. 조그마한 게 가격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게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거지. 조그만한 게 가격은 비싸네. 자, 그게 뭐냐? 그게 첨단 제품이야.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뭐 반도체, D램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대신에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제법 비싼 거. 자, 이거는 첨단 IT 제품들. 이런 것들은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고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입지 자유형 공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입지 요인들, 대표적인 것들 쭉 살펴봤어. 자, 그다음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 자, 여기는 이제 공업과 관련되는 용어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공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업 구조의 고도화. 뭘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느냐? 공업 구조. 공업을 몇 개로 구분하면은 어떤 공업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지. 경공업이라는 게 있고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있고 첨단산업, IT 산업이라는 게 있어. 이게 고도화된다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제일 돈 안 되는 기술 수준이 아주 낮아도 할 수 있는 공업은 경공업이지. 섬유라든지 뭐 전자조립이라든지 뭐 가발 만드는 이런 것들이야. 자, 이 경공업의 비중은 떨어져. 대신에 돈이 되는 또는 아주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중화학공업이나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이걸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공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어.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섬유나 가발 같은 경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이 성장을 하지.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또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경공업의 비중은 떨어지고 중화학공업이나 첨단 산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업 구조의 이중성.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용어를 볼 때 공업 구조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걸 공업구조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니? 중소기업이 많니? 니네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 과연 몇 개나 있어, 이게? 대기업은 몇 개 없잖아, 이게. 전체 기업체 중에 진짜 뭐 1% 될까 말까?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 생산액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 생산액하고 비교해본다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생산액이 월등히 많거든. 자, 1%도 안 되는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1%밖에 안 되는 이 대기업이 만약에 망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지. 99%내는 수십만 개나 되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 한 1000개 정도 망했다. 문 닫았다.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대기업 한 개만 망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거려. 극소수의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게 공업구조의 이중성 또는 공업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적 편제가 심하다. 특히 이제 수도권하고 영남권 쪽에 공장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몰려있고 상대적으로 뭐 호남권이라든지 또는 강원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공장이 별로 없다. 특정 지역의 편중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자료를 한번 볼게. 자, 공업의 이중구조하고 관련되는 자료인데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그래프를 표시해뒀다고.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자, 그리고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삼각형 그래프는 세 개의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개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이게 이제 삼각형 그래프라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체 수라고 하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중에서 소기업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중기업은 몇 퍼센트? 대기업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이 세 개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그래프가 이 삼각형 그래프가 된다고. 자, 어떻게 읽는지 볼게. 자, 먼저 사업체 수를 한번 읽어보자. 소기업의 사업체 수. 소기업이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면 몇 퍼센트까지 차지할 수 있느냐?
100%까지 차지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중기업하고 대기업은 제로가 되는 거야. 소기업이 아예 없으면 제로지. 자, 이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존재해. 물론 중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래. 자, 그러면 소기업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겠지. 자, 이 화살표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여기가 돼. 자,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면 소기업은 100%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의 반대편에 점이 찍혀 있으면 소기업은 제로가 되겠지. 자, 이 꼭지점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반대편에 여기에 밑변이 있어. 자, 이 밑변에 어디에 점이 찍히든지 간에 소기업은 제로야. 자, 그리고 이 밑변과 평행하게 이 선상에 점 찍혀 있으면 10%, 여기는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돼. 자, 됐니? 자, 그러면 중기업은 어떻게 하냐? 중기업은 똑같이 하면 돼. 자,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어. 그러면 화살표 끝까지 가면 여기가 되지.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면 중기업은 100%가 되는 거야. 이 꼭지점의 반대편에 있으면 중기업은 제로가 되겠지. 꼭지점의 반대편에 밑변이 있지. 여기 점 찍혀 있으면 중기업은 제로가 됩니다. 이 밑변하고 평행하게 이 선상에 점 찍혀 있으면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 자, 사업체 수를 보자. 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의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소기업은 여기가 100%지. 여기 제로야. 10%, 20, 30, 40 쭉 올라가면 얼마 돼? 80하고 90하고 사이에 있지, 그지? 자,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5%. 자, 중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의 비중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지, 그지? 자, 여기서 제로, 10, 20 올라가면 되지, 그지? 그럼 10% 조금 넘고 있어. 그러면 대략 절반까지는 안 되니까 중기업은 한 12% 정도. 자, 그럼 대기업은 몇 퍼센트인가? 대기업은. 자, 여기가 100%니까 요 밑변이 제로가 되겠지. 자, 밑변하고 거의 붙어 있지, 그지? 밑변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약간 떨어져 있어. 그럼 대략 한 1% 내지 2% 정도. 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내가 맞게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는 이 세 개의 비중을 다 더했을 때 몇 퍼센트가 돼야 되니? 100%가 되지. 그지? 그러면 맞게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 되니? 얼마? 거의 100% 맞지, 그지? 99%좀 나왔잖아, 그지? 예, 그러면 맞게 해석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기업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볼게. 자, 공업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게 공업구조의 이중성이라고 했거든. 자, 대기업은 전체 기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자, 사업체가 총 몇 퍼센트의 사업체가 있느냐 하면은 대략 한 2% 정도 사업체가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에 얼마를 담당하고 있는지 생산액 삼각형 보자. 여기에 좀 찍혀 있어. 그럼 대기업계 제로지 10, 20, 30, 40, 50, 60, 50하고 60 사이에 있어. 2%밖에 안 되는 이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극소수의 대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공업의 이중구조, 공업구조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공업의 이중구조. 자, 뭘 의미하는지 잘 정리를 해둬야 돼. 공업 단원에서는 용어도 자주 물어봐. 그래서 용어, 관련되는 용어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료는 공업의 지역적 편제가 나와 있는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 우리나라는 어디에 몰려 있다라고 했냐면 수도권하고 영남권 쪽에 대거 몰려 있다라고 했거든. 자, 수도권, 영남권이야. 사업체 수 봤더니 수도권의 48%, 그 다음에 영남권의 31%. 사업체 수 1등은 수도권, 2등은 영남권. 1등, 2등은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해. 사업체 수 비중 두 지역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하는 종사자 수 볼까? 수도권은 39.9, 거의 40%이지. 그리고 영남권은 35%. 자, 역시 종사자 수도 두 지역에서, 두 개 권역에서 전체 종사자 수의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대거 몰려있지. 자, 출하액도 보면은 수도권이 거의 30%, 그리고 영남권은 40%좀 되지. 두 지역이 70% 정도 차지. 그래서 사업체 수를 보든 종사자 수를 보든 출하액을 보든 우리나라 1등, 2등은 수도권과 영남권, 수도권, 영남권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권역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지. 그래서 공업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자료다라는 게. 자,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주요 공업의 분포를 쭉 살펴볼게. 어디에 어떤 공업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자, 여기 제철공업 그리고 괄호 안에 이제 1차 금속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울 때는 제철공업으로 배우는데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는 통계청에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출제를 한다고. 근데 통계청에 있는 그 직원들이 우리가 배우는 제철공업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1차 금속으로 통계 처리를 해뒀더라고. 그래서 출제자들도 제철공업을 출제하면서 제철공업이라고 출제하지 않고 1차 금속이라고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줘야 돼. 자, 제철은 1차 금속이라고도 표현을 해. 자, 제철 1차 금속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도별로 봤을 때는 경북, 전남, 충남, 그리고 시군별로 봤을 때는 포항, 광양, 당진, 인천. 해안에 들어서는 적환지 지향이야. 자, 그래서 포항 그러면은 경상북도고, 광양은 전라남도, 당진은 충청남도에 있어. 그리고 인천 이렇게 있거든. 자, 그래서 경북, 전남, 충남 이런 쪽이 제철공업이 분포하고 있다. 제철공업 생산액이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철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 어떤 시 어떤 도에 있는가 이것도 봐두고, 그리고 시군별 분포 이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유공업은 석유 정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석유화학, 화학물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정유공업은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환지 지향, 원유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은 정유공장에서 만든 찌꺼기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은 정유공업은 적환지지만 석유화학은 정유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가지고 만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개를 또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스틱을 바탕으로 해서 필기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릇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유공장 주변에 이제 모이겠지, 그지? 그래서 직접 지향공업 이렇게 분류되는데, 정유공업이 분포하는 곳에 석유화학공업도 같이 그러면 분포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정유공장이 있는 곳과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곳은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울산, 전남, 충남 이런 쪽에 있는데 시군별로 본다 그러면 울산, 광역시, 여수는 전라남도, 역시 지도상의 위치 확인해야 돼. 서산은 충청남도, 인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시도별로 본다 그러면 울산, 전남, 충남 이런 쪽이 석유화학 또는 정유공업 생산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도 보고 시도도 같이 가둬야 돼. 지도상의 위치 확인해야 돼. 자동차 공업 많아. 울산, 부산, 창원은 경상남도, 경남의 도청 소재지. 자, 광주, 광역시, 완주는 전라북도의 전주 인근에 있는 지역이야. 군산 역시 전라북도에 있어. 아산은 충청남도. 자, 그리고 평택, 화성은 경기도, 그리고 인천. 자, 이런 데가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여러 군데 있지, 그지?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시도별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쪽에 아까 평택, 화성, 경기도였어. 울산이 있었고, 충남은 아산이 있었어. 아산.
자, 그다음에 경남. 경남은 도청 소재지 창원이 있었지. 광주, 광역시 이런 데가 생산액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 공업 생산액 많은 시도가 이런 곳이다. 자, 그다음에 조선공업. 조선공업은 기타 운송 장비. 이런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된다고. 자, 이 조선공업은 거제 그리고 울산 이런데 규모 큰 조선 공장들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고. 자, 거제는 경남이지, 그지? 그리고 울산은 그대로 울산. 자, 그래서 거제, 울산, 경남, 울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느냐면은 거제, 울산, 그리고 창원, 부산,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 영암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조선공업의 거의 80% 이상이 영남권 쪽에 울산, 거제, 창원, 부산 이쪽에 다 몰려 있어. 남동임해공업 시설 중에. 그래서 상당히 편재성이 영남권에 대거 몰려 있는 남동임해 지역에 대거 몰려 있는 그 공업이 조선공업.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제, 울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섬유, 어류. 섬유는 노동 지향이고 어류는 시장 지향. 시장은 사갈 사람이 많은 곳. 노동 시장은 노동력이 많은 곳. 그럼 결국 노동력이 많은 곳이 결국 사람 많은 곳이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사람 많은 곳이지, 그지? 예, 그래서 뭐 노동력이 풍부한 곳이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둘 다 규모 큰 도시 이런 곳이 된다라고 보면 돼. 자, 여기 이제 서울하고 경기 있죠. 서울, 경기. 네, 서울, 경기는 특히 이제 섬유, 어류 중에서 어류, 옷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 자, 군별로 봤을 때는 서울, 대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 중심으로만 봐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 경북 이런 쪽이 섬유, 어류가 발달이 있다. 자, 그럼 IT. IT는 전기, 전자, 통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거지. 자,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이쪽, 그리고 경북, 그리고 충남, 충북, 충청권 이런 쪽이 첨단 산업 생산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군별로 본다 그러면 아산, 구미, 천안, 수원, 용인, 화성, 이천 이런 곳인데, 자, 아산은 충청남도, 충청권이네. 구미는 경상북도, 경상북도. 그다음 천안도 아산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자, 그다음에 수원, 용인, 화성, 이천 이거는 전부 다 경기도 쪽. 그래서 수도권 쪽하고 충청권 쪽, 그리고 경북 지역 이런 데가 첨단 산업이 발달이 돼 있다. 자, 그다음 시멘트 공업 이거는 원료 산지에 들어서는 원료 지향 공업에 해당되고 있지, 그지? 그래서 강원도, 충청북도. 그러니까 지형 단위할 때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어디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느냐면은 조선 누춘군. 남한의 조선 누춘군은 세계도의 경계 지점이다라고 했어. 어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강원, 경북, 충청북도 요 세도의 경계선. 그러면 결국 이 일대 쪽이 석회석이 있으니까 이 일대 쪽이 시멘트 공업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런 쪽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지명은 여기서는 시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세계도의 경계 지점이다라고 보면 되고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충청북도다라고 보면 돼. 특히 우리나라 이 공업 중에서 강원도가 거론되고 있는 거는 강원도가 주요 공업 지역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거는 시멘트 공업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강원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시멘트 공업이구나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인쇄출판. 인쇄출판은 시장 지향 공업이지. 역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곳이 이제 유리하겠지, 그지?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쪽 이런 쪽이 인쇄출판업이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의 파주. 파주는 우리나라 이제 최대 규모의 출판 단지가 이제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역시 지도상의 위치는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업까지 농업 그리고 공업까지 쭉 살펴봤고, 니네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거는 요 공업 단원에서 공업 분포에서 이 각각 도시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도를 가지고 니네들이 꼭 정리를 해둬야지 시험 칠 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아산, 구미, 천안 이거 백날 외워봤자 아산이 어디 있는지 구미가 어디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어차피 시험 문제는 못 풀어.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를 꼭 확인을 해 두기를 바래. 자, 수고했어.